안녕하세요, 잡슈강입니다. 얼마 전 3월 24일 북한이 평양 순환비행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 ICBM 모라토리엄을 약 4년 만에 파기한 것인데요. 올 들어 11차례 미사일, 방사포 실험 끝에 ICBM까지 발사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위협한 것입니다. 이렇듯 한반도 긴장을 급속도로 높인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도 이에 대응해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시험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인데요. 작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고 나서 채 1년도 되지 않아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게다가 우리 독자적으로 감시 정찰 체계를 구축하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떠한 기술을 개발했고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모라토리엄은 한반도 정세관리의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긴장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에서도 양국 관계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라토리엄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미 양국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 안에 둔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지 않은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현상을 깨는 중대 도발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과는 다르게 정부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이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했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 두 차례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했을 때와는 달리 백악관도 이번에 성명을 내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해 평양 인근 민간 지역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를 통해 국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6일 시험 발사를 한 신형 ICBM 화형 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해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민간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로 폭발해 평양 상공에 파편비가 내렸다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애초 고도 20km 이하에서 폭발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날 보고에서는 수 킬로미터 이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발사 후 수 킬로미터 이내에서 폭발했다면 분명 민간의 피해가 있었을 텐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미사일 발사 후 실패 시 떨어질 수 있으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주민 인권이나 복지,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권이다 보니 실제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시험 발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북한은 신형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며 민간에 피해를 줬지만 8일 만에 바로 다시 ICBM을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북한에서 민심이 불안정해지자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 급히 2017년 발사에 성공한 화형 15형을 신형 대신 쏘아올리고 화형 17형을 발사한 것처럼 선전했다는 게 국방부의 분석입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정밀 분석한 결과 상승 가속도, 연소시간, 단분리시간 등의 비행 특성을 분석해 예전 버전인 화형 15형에 무게를 뒀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신형인 화형 17형은 백두산 계열 엔진 4개의 묶음을 갖추고 있지만 24일 발사체는 화형 14형이나 15형과 같이 엔진이 2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16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실패한 뒤 8일 만에 재발사했는데 이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라고 부연했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발사 관련 영상 또한 이전 화면과 뒤섞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사 시간은 오후 2시 33분으로 김정은의 그림자가 북동쪽을 향해야 하지만 영상 속 김정은의 그림자는 서쪽을 가리켜 오전 8시에서 10시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날씨 또한 발사 당시 순환 지역은 대부분 구름으로 덮여 있었으나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영상은 이와 달리 청명한 모습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쪽도 한국 쪽의 분석 기법과 평가 내용에 동의한다며 현재 미국도 상세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미가 화성 15형이라는 공통적 결론에 이르자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탄도탄 감시 레이더 등 감시 전력을 증강 운용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는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앞으로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에는 야외 기동훈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도 이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임스 자라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장은 북한의 ICBM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라드 참모장은 북한이 화형 17형이라고 주장하는 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 발사체가 신형 화성 17형이든 구형 화성 15형이든 상관없이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ICBM 개발에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해 통합된 억지력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는 지상부터 해상, 공중, 우주의 모든 자산을 동원해 상대의 ICBM 공격 등을 삼지 추적하고 원거리에서 요격하는 방어 체계를 뜻합니다. 자라드 참모장은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감지하는 장치, 주요 동맹국 간 감지장치 연결체계 등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정찰 자산을 더욱더 강화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발사 후엔 정확히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지난 5일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 UK 공군 등의 각군의 정보 수집 센서와 지휘 통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합동전 영역 지휘 통제 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 지휘 통제 시스템을 최우선 추진 사안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군도 포함돼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합동전 영역 지휘 통제와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지휘 통제 구조는 한국군이 책임지고 설계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전환과도 중요한 연결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러한 감시 정찰 자산과 미사일 요격 체계 및 지휘 통제 시스템이 자주 국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감시 정찰 자산을 이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향후 자력으로 군 정찰용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월 30일 ADD 종합시험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및 박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국가연 주도하에 개발에 속도가 붙은 데 따른 결과물입니다. 특히 이날 발사 성공은 고체 연료 추진 기관에 대한 연소 시험이 작년 7월 성공한 데 이후 8개월 만의 깜짝 성과인데요.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됩니다. 이는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에 따른 정찰 자산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꼽히는데요.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방어무기가 될 수도 있고 공격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액체연료 추진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여서 대량 생산도 쉬운데요. 또 액체연료와 달리 사전에 주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날 시험 발사에서는 우주 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 헤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추가 검증을 거쳐 실제 위성을 탑재해 발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우주 발사체의 탑재 중량을 보다 단기간에 증가시키고 발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체 및 액체 추진기관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우주 발사체 기술 개발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국가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의 협력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방부가 이날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을 사전에 예고 없이 전격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공언하고 우주 발사체와 거의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올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달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하는 ICBM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이번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주 영역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임을 인식하고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 우주 전력을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첨단 미래 기술로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는 비전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3월 30일 국방부와 육해공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회 첨단기술사업 관리위원회를 열고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은 미래 전장을 혁신할 우주, 인공지능, 극초음속 등 8대 기술 분야에서 도전과제를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방사청은 먼저 이번에 시험 발사를 성공한 고체 추진 발사체 기술을 활용해 우주 공간을 활용한 감시정찰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등의 하이테크 기반의 고성능 비행체 개발에도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방사청은 스텔스 무인기의 경우 기체, 엔진, 탑재 장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추진기관 중 하나인 램제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추력 항공기 엔진 원천 기술 개발도 착수해 군용 항공기의 자체 개발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구상도 밝혔는데요. 또한 스텔스 기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양자 센서와 양자 레이더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용으로 100kW급 고출력 레이저 무기 체계의 원천 기술 개발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랬듯이 이미 어느 정도 핵심 기술들을 확보해놓고 이러한 사업들을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이러다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틈에 성공했다고 발표할지도 모릅니다.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의 올해 예산은 2019년 약 200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2,664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미래 전장을 혁신할 게임 체인저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